네, 저희 재무제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중간 재무제표인데 이게 저희 시험에 기출이 몇 번 돼서 이 중간 재무제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저 사실 솔직히 모르겠는데 신용분석사 시험에 중간 재무제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저희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회계사 같은 경우엔 일이 시즌 때는 되게 바쁘다고 했잖아요. 보통 여기 12월 31일이 되면 2월 달까지 뭐 한다고요? 1년치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 그랬죠. 요때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차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네, 연차 재무제표요. 근데 이때만 잠깐 2달 바쁘고 그 다음부터 또 나머지는 놀면 좋겠죠. 이건 거의 뭐 그런 거는 80년대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이고요. 실제로 계속 바쁘다고요. 왜냐면 그거 볼까요? 보면 이때 3월 30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새로 시작하는 연도가 만약에 X1년도라고 하면 X1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1분기라고 해요. 그래서 1분기 검토 보고서를 냅니다.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회사도 실제로 1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요. 정부 이용자들한테 1년에 한 번씩만 재무제표를 제공하면 정부 이용자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분기 재무제표를 내요. 그리고 이때 또 바쁘다고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사실 2월달 끝나고 나면 한 1, 2주 쉬고 바로 투입돼서 또 엄청 바빠요. 5월달까지 공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 30일이 되면 1년 중에서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반기 재무제표라고 해서 1년의 반이다 해서 반기 재무제표를 또 공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월 30일이 되면 1년 중에서 또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만큼을 해서 이때 뭘 내냐면 3분기 검토 보고서를 내요. 물론 요때부터 한 달 반 정도 있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뭐 요때부터 바쁘긴 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1년 연차 재무제표를 그 다음 연도에 또 공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무제표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배울 거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1년에 4번 재무제표를 공시한다고요. 그럼 재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삼정회계법인 같은 경우엔 1년차부터 2년차까지 회계사, 2년차 회계사까지는 정식 회계사가 아니에요. 수습 회계사거든요. 회계사는 수습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냥 스텝이라고 하고요. 아직 감사 보고서에 사인을 할 수 없죠. 2년이 지나고 나면 수습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사 보고서에 사인을 하고 회계사는 1년차, 2년차 지나고 나서 이제 3년차가 되면 그때부터 연봉이 확 오르거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대형 회계법인에 어떤 입사해서 어떤 본부에 귀속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본부야. 금융본부에 귀속됐어. 그럼 나는 금융일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설사업본부에 건설 회사를 주로 메인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업부에 귀속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건설회사 회계 처리만 배웠기 때문에 건설이만 앞으로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부에 귀속되게 되면 그 본부와 관련된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정회계법인 같은 경우엔 2년 동안 이렇게 무조건 본부를 3번을 옮기도록 했거든요. 플링 제도라고 해서 수습회계사 수습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가 적어도 3본부 정도는 다녀보고 네가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업종을 메인으로 하는 본부에 들어가라고 한다고요. 플링 제도인데 처음에는 다들 큰 사업부에 들어가고 싶어요. 큰 회사가 있는 클라이언트로 큰 회사가 있는데 들어가고 싶다고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고 싶고 현대자동차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큰 데 가고 싶으니까. 근데 1년 정도 이렇게 바쁜 시즌을 겪고 나면 어느 본부가 삼정회계법인에서 제일 인기가 많냐면 RC라는 사업본부가 인기가 많아요. 거기가 좀 조그만 클라이언트들이 많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왜 인기가 그 사업부가 왜 인기가 많냐면 큰 데는 보고서를 1년에 4번 낸다고 이렇게 재무제표 1년에 4번 공시하는데 규모가 작은 데는 이렇게 안 하고 1년에 2번만 공시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1년에 4번 바쁠래 2번 바쁠래 하면 이제 1년차 지나고 2년차쯤 되면 1년에 2번 바쁜 게 좋지 4번 바쁜 건 싫거든요. 저도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본부 옮기면 제가 저한테 이제 귀속되는 클라이언트들이 1년에 4번 공시하는지 2번 공시하는지 막 찾아보고 그랬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요때 재무제표를 공시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중간 재무보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진짜 제대로 한번 할 거라고요.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공시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연차 재무제표랑 똑같이 이 중간 재무제표들도 연차 재무제표랑 똑같은 정보의 양을 공시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회사 담당자들도 정보 이용자들도 아니 이때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다 해.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겠지만 뭐 변호사 조회서라든지 뭐 예금 은행 계정 조정 은행 조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때 다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계정들은 1년에 한 번 공정가치 보여주면 되지 이때 뭐 공정가치를 다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평가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 중간 재무제표는 정보의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똑같이 바쁘긴 하지만 이때가 그래도 기말 감사 시즌보다는 좀 난 게 아무래도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때 그래도 조금 이때보다는 그래도 일이 수월하지만 바빠요. 그래도.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중간 재무 보고서에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요양 자부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아니라 요약된 재무제표를 공시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물론 얘랑 재무상태표 내용이 똑같은데 일단 기준서 상으로는 요약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주석도 다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 1년에 한 번만 공시하면 되지. 뭐 1년에 4번을 공정가치를 다 감정평가서 보고서를 받아서 공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석도요. 선별적인 내용을 주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연차 재무제표보다 중간 재무제표는 그 정보 양이 작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체크 보시면 나와 있는데 중간 기간은 회계 기간이 짧은 회계 기간을 말하며 3개월 단위의 중간 기간을 분기, 6개월 단위의 중간 기간을 반기라고 한다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중간 재무 보고서는 직전 전체 연차 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중간 재무 보고서는 새로운 활동이나 사건과 환경에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우리가 제대로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해서 정보를 제대로 다 봤다고요. 그럼 이때 굳이 공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사이에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하거나 그 사이에 환경이 급변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 회사의 손익이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를 공시하는 거지. 요때 공시했던 정보를 요때 또 공시하면 이거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중간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 중간 재무보고 같은 경우엔 연차 재무보고에서 공시했던 내용이 바뀌지가 않았어. 똑같아. 그럼 그거는 중간 재무에서 추가로 또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 재무보고는 아무래도 연차 재무보고보다 정보의 양이 적어지겠죠.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체크한 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네. 요거 얘기하려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좀 얘기할게요. 실제로 겪었던 일을 보면 우리 2011년도부터 상장사들은 IFRS를 의무 적용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2011년도부터 IFRS를 의무 적용했다고요. 상장사들은. 그럼 보세요. 이렇게 2021년에 1월 1일이 있고 12월 30일이 있으면 2011년이 아니라 11년 2011년에 IFRS를 이용해서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2021년 딱 끝나고 2011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월 달에 공시되는 연차 재무제표부터 IFRS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2011년 1분기 검토 보고서 1분기 재무제표 공시할 때부터 IFRS를 쓰는 겁니까? 이때부터 쓰거든요. 이때부터 써요. 그래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빡셌다고요. 그래요.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때 여러분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제가 진로를 이때 처음 IFRS 도입하면서 진로 재무제표를 제가 처음으로 일을 했었는데 진로가 주 진로가 있고요. 여기 진로 재팬, 그 다음에 진로 US, 서랑 막걸리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요. 진로가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럼 우리 배웠지만 하나의 회사로 공시하는 연결 재무제표가 있잖아요. IFRS는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한다고 했었고요. 그럼 만약에 진로 같은 경우엔 전년도 재무제표도 즉 기말 재무제표도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했다고요. 연결을.
그럼 1분기 검토 보고서, 1분기 중간 재무 보고를 할 때는 야, 기말이나 연결하는 거지. 1분기, 반기, 3분기 재무 보고를 할 때는 연결하지 말고 니네 따로따로 개별 재무제표 공시해. 이럴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올해 말 시점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는 건데 연말에는 연결이고 기중에 중간 재무제표는 다 개별 재무제표야. 아,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중간 재무제표 왜 공시합니까? 그래서요. 중간 재무제표도 기말이 연결 재무제표로 공시되면 중간 재무제표도 연결 기준으로 작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직전 연차 재무보고서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 재무보고서도 연결 기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는 직전 연차 연결 재무제표와 일관되거나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가 아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직전 기말에 연결 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였다면 중간 재무보고도 연결 기준으로 가야 돼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는데 핵심 체크 사항도 좀 볼게요. 핵심 체크 첫 번째로 보시면 중간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직전 연차 재무보고서도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말 나와 있네. 직전 연차 재무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정보에 대한 갱신 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다면 중간 재무보고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얘기가 또 나와 있고요. 좋아요. 밑에도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경우에는 중간 재무 보고서는 직전 연차 보고 기간 재무제표에 포함된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 당연하죠. 요때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갱신해 줘야죠. 만약 요때 주석에 우리가 지금 손해배상 소송에 걸려 있는데 질 것 같다. 근데 이때 이겼대요. 그럼 당연히 갱신해서 공시해 줘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우리 개념 체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중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성. 그럼 연차 재무제표에서 중요성을 판단할 때랑 이 중간 재무보고에서 중요성을 판단할 때 이 중간 재무보고할 때 중요성 판단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단기 이 분기 기간과 반기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해야겠죠. 그 얘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중간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 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한다. 당연하죠. 한 이때 재무제표 낼 때 이때 중요성 판단할 때 요 사이에 이벤트를 갖고 중요성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직전 연차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도 해당 중간 재무보고 기간을 기준으로 중요성을 판단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중간 재무제표에 작성되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그럼 문구를 좀 보시면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필기에 있는 걸 보죠. 책에 있는 걸 보죠. 자, 만약에 올해 X1년에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한대요. 그럼 비교식으로 공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기 중간 기간이랑 전기랑 같이 공시해줘야 돼요. 중간 재무제표도 비교식으로 공시한다고요? 그럼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엔 중간 기간을 재무상태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단기는 역시 X1년 6월 30일자로 재무제표를 만들겠죠. 재무상태표를 만들겠죠.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X0년도 6월 30일과 비교해야 돼요. 아니면 X1년도 6월 30일과 비교해야 돼요. 바보 아니야? 아니면 X0년 12월 31일이랑 비교해야 돼요. 비교식을 공시할 때 요걸 공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요걸 공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재무상태표는 전환 개념이라 쌓이는 개념이라 잔액이 계속 변하는데 이거 잔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최근 거인 요 잔액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단기 중간 기간과 직전 연도 말 시점을 비교합니다. 읽어볼까요?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 기간 말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식으로 공시한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이게 말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손익계산서는 좀 이따 보고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주주와의 거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는 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스키장 같은 경우에 겨울에 장사 반짝되고 여름엔 장사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이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재무상태표처럼
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이랑 X0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가장 직전 최근에 6개월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업종의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X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비교해 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저희 해커스 민간 같은 경우에도 연초랑 하반기에 매출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당연히 이 동일한 기간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본 변동표 밑에 현금으로 표보면 똑같이 당해 회계 연도의 누적 기간과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 기간을 비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요 문구가 익혀야 말 문제를 맞추실 수 있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필기한 다음에 요거 보고 넘어가면 틀려요. 좋아요. 요걸 확인해 보셔야 돼.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손익계산서 보면 얘도 당연히 똑같겠죠. 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있고요. 얘도 어떻게 해줘야 돼? X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고요. 여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중간 재무보고로 반기 기간만 중간 재무보고를 한 번 공시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까도 봤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엔 3월 30일 요 3개월 끊어서 1분기 중간 보고를 한 번 한다니까요. 이때 1분기 중간 보고를 했어. 그리고 2분기 중간 보고를 한대. 2분기라고 하진 않죠. 반기라고 하죠. 반기 중간 보고를 또 한대. 그럼 이렇게만 공시하면 요 6개월치 누적 손익만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궁금하겠어요. 요 기간도 궁금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공시하지 않고 X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X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한 번 더 공시한다고요. 요게 참 저희 시험에 잘 나왔죠. 요거랑. 그래서 읽어보시면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의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그랬는데 당해 중간기간이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간. 당해 누적기간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간. 그래서 얘랑 읽어보시면 당해 중간기간이 추가로 들어갔죠.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문제로 요것도 잘 나오고 요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가려주셔야 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재무제표에 공시가 나와 있는데 중간재무제표에 제가 필기한 게 나와 있죠. 보시고 연체재무제표의 공시를 보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 금액이 최종 증감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증감기간에 대해서 별도 재무보고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연도의 연체재무제표에 추석으로 공시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 5번도 시험을 잘 나오는데 5번에 1번이요. 예를 들어서 연차재무제표는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한대요. 그런 게 있어요. 또 아직 감가상각을 모르시는 분은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중간기간은 감가상각을 중간재무보고 할 때만 정리법을 쓴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연차재무제표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을 쓴대. 먼저 나온 게 먼저 팔린 걸로 가정한대. 근데 중간기간 재무보고 할 때는 후입선출법을 쓴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 걸로 본다.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계정책은 연차기간이랑 중간기간이랑 동일한 회계정책을 써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오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2번이랑 3번은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1년을 4번으로 나누면 요때 장사가 잘 될 거라고요. 그럼 1분기 중간보고 재무제표를 보면 손익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때랑 이때는 죽순다고요. 보통 여름이니까. 따라오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유인이 생기겠어요. 1분기만 너무 장사가 잘 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장사 안 되는 건 좀 그러니까 1분기에 엄청 벌어들인 돈을 좀 이연해서 2분기와 3분기로 좀 뿌려서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안 될까?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 1분기에 1년 동안 버는 수익의 90%가 나온대.
그래서 요걸 좀 2월에서 2분기와 3분기, 4분기 좀 2월에서 손익을 뿌리고 싶대. 안 된다고요. 수익도 이연하는 게 안 되고요. 비용도 이연하는 게 안 돼. 왜요? 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이렇게 실제로 공시를 해줘야지. 이걸 뿌려서 이연하면 업종의 특성이 나오지 않겠죠.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에 2번이랑 3번을 보시면 계절적,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 다 이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 보고기간 말에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보고기간 말에도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안 된다 나와 있고요.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는 연차 보고기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연할 수 있지 그 이외에는 이연할 수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수익을 이연할 수 있다. 비용을 이연할 수 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럴 거면 중간 재무 보고 왜 해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왔고요. 추정치 사용이 나왔는데 이것만 기억할게요. 연차 재무제표가 추정치가 더 많이 쓰이겠어요? 중간 재무보고가 추정치가 더 많이 쓰이겠어요?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그냥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간 기간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히 다 픽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연차 재무제표보다 중간 재무보고가 중간 재무제표가 아무래도 추정치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1년이 다 끝나지 않아서 숫자들이 픽스되지 않았는데 픽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추정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제가 언급하던 것들만 기억하시면 돼. 얘는 특수한 주제고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인데 저희 시험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들만 체크하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 밖에 내용이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회계 추전의 변경은 여러분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재무제표 내용 정리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다 같이 가져보죠. 보시면 1번 우리 개념 완성 문제부터 볼 건데 일반적으로 지출이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자산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현금 지출은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금 지출이 없었다고 해서 자산을 정의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오시죠. 자, 1번 틀렸고 2번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은 뭐에 의해서 축적된다. 이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을 우리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부채니까. 내가 앞으로 이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나 매입 채무는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이행 가치로 측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측정 관련해서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세 번째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이거 나왔네. 감가상각비는 수익 비용을 직접 대응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수익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매출과 매출원가고요.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자산을 내가 취득했을 때 요 자산 취득해서 요 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수익과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대응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4번 보시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지만 재무제표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재무제표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한다면 무엇으로 분류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동, 비유동 구분할 때 12월 30일이 여기 있으면 요때 연장에 합의하면 요 시점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비유동, 재무제표 공시되기 전에 연장에 합의했던 이거 이후에 합의했던 아무튼 그 다음 연도 이벤트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는 여전히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부채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때 연장하면 비유동, 요때 연장하면 유동. 이렇게 기억하면 더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답은 뭘까요? 4번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따라오시죠. 5번 보시죠. 5번 보시면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이것도 무슨 날입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게 보고기간 종료일이고 재무제표 공시하는 날이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죠. 요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12월 30일 이후에 합의하게 되면 요때는 유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이고요. 6번 보시죠. 6번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우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보여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재무상태표는 실제로 그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볼게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감가상각해요. 그렇죠? 틀린 말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어요. 넘겨볼게요. 유형별 핵심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우리 1번 문제 보시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선급 비용은 내가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내가 선급 비용은 미리 낸 돈이죠. 헷갈리면 회계처리 한번 해보세요. 현금 나가고 이쪽에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돈 낸 금액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은 삼각후 원가가 아니라 역사적 원가로 처리해요. 틀렸고요. 2번이 정답인데요. 이 삼각후 원가가 뭘까요? 이거는 지금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단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가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 방법을 배워야 삼각후 원가를 이해할 수 있지.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겠다고 막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이해 안 가요. 금융자산 배우고 나면 당연히 삼각후 원가로 측정한다는 걸 알게 되십니다. 절 좀 믿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여기다가 금융자산 챕터 배우고 나서라고 쓸게요. 금융자산 챕터 배우고 나서 약속할게요. 금융자산 배우고 나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금융자산 배우고 나면 일단은 넘어갈게요.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매출 채권은 우리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우 내가 받을 돈이 100원 있는데 실제로 거래처가 부도나서 20원 정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출 채권을 장부에 기록할 금액은 어쩌면 100원이 아니라 80억일 것 같아. 이거 뭐라고 그랬죠? 순실현 가능 가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아까 이행 가치라고 얘기했었죠? 선수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선수 수익은요, 회계처리 해봐야 헷갈리면 내가 돈을 미리 받고 용역을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남아 있는 걸 선수 수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돈 받은 금액으로 선수 수익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돈 받은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 현금 수취액이라고 하지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하지 않아요.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이 기업만이 갖게 되는 가치를 얘기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따라오시죠? 아무튼 앞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 계정과 관련된 측정 속성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앞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었고요.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측정 속성이 또 나오네요. 2번 측정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삼각후 원가로 측정되는 데 사용되는 이자율은 현재 시장 이자율도 나와 있는데 이게 역사적 이자율이거든요. 현재의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역사적 이자율 혹은 역사적 유효 이자율인데 요것도 금융자산 배우고 금융부채 배우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 배우면 이해됨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옛날 이거 제가 다 설명했는데 그러면 어렵다고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배우고 나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제가 이때 막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오케이. 야 너는 설명을 해야지. 일단 넘어간다고 하고 넘어가면 어떡하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워서 포기하게 돼요. 절 믿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갈게요. 그렇죠? 좋아요. 2번 선급 비용은 취득 원가에 의해서 측정된다 했는데 선급 비용이 뭐였죠? 미리 낸 돈이었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 맞고요. 미리 낸 돈이 취득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산의 취득 원가와 역사적 원가는 동일한 의미이다. 맞습니다. 역사적 원가라는 게 과거의 구입 가격이고 과거에 내가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기에 제공한 대가를 취득 원가라고 해요. 두 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네 번째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결제 또는 이전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유출가치이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저희 시험에 출제됐는데 공정가치까지 얘기하기엔 저희가 좀 시간도 없고요.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유출가치다. 요거만 생각할게요. 왜 유출가치냐면 야 네가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라며. 맞아요.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인데 어떤 시장가격이냐면 해당되는 자산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의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하고요. 해당되는 부채를 지금 시장에서 상환했을 때의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해요.
그럼 자산을 내다 파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없어지겠죠. 부채를 상환하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이 부채가 나가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유출가치라고도 얘기해요.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와? 공정가치는 유입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산을 구입하면서 부채를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가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공정가치는 유출가격이라 자산이 나가고 부채가 나갈 때 시장가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5번 자산의 구입에 관한 공정가치는 현행 원가이다. 네, 맞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실게요. 체크하시고요. 좋아요. 이제 3번 볼게요. 저희 시험에 은근히 이렇게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정의일까를 물어봤다고요? 읽어보시면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 자산의 유입이나 부채가 감소하면 순자산이 증가하겠죠? 이게 뭡니까? 수익이요. 수익이 뭐라고 했어요?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 다른 말로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를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B.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이게 뭐였죠? 자산의 정의였잖아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부채 정의까지는 좀 아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추가된 문제입니다. 4번이요. 추가된 문제인데 저랑 좀 볼게요.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그럼 나머지는 틀렸다는 소리니까 좀 볼게요. 당의 자산은 당의 항목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 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산의 인식 요건을 얘기한 건데 자산의 인식 요건은 어떻게 됐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틀렸습니까? 너무 치사하지만 높구가 아니라 매우 높구예요. 따라오시겠죠? 1번 틀렸고요. 아 이게 뭐가 중요한데 매우 높구랑 높구가 뭐가 중요한데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매우 높구고 IFRS는 높구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잘 나와요. 두 번째 보시면 2번 부채는 기업 실체가 현재 의무를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이거 맞는데? 이게 부채 인식 요건이잖아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시면 자본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우리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자본은 인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 인식하고 부채 인식하면 자본은 자동으로 인식되지 자본은 별도의 인식 요건도 없고 별도의 측정 기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시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시죠.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실현기준 또는 가득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인식된다. 에이 아니죠. 수익은 실현주의라서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모두 충족됐을 때만 수익을 인식하죠.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고 내가 할 걸 다 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지. 돈 받을 가능성은 확실한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럼 무슨 돈을 벌어요? 따라올 수 있겠죠? 실현기준과 가득기준이 모두 만족될 때만 수익을 인식합니다. 5번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틀렸죠. 뭡니까? 비용은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요. 순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오시겠죠? 좋아요. 5번 볼게요. 5번도 추가된 문제입니다. 오잉. 5번이요. 측정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2번이 정답인데 일단 삼각후 원가나 역사적 원가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패스. 그럼 1번 보시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미래의 당의 자산이 현금 등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그러한 전환에 소요될 것으로 비용되는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고 이는 유입 가치에 해당한다. 뭐가 틀렸냐면 유출 가치죠. 자산이 나간다면서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했다면서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입이에요? 유출이지. 그래서 유출 가치고요.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취득 원가와 역사적 원가는 서로 동일한 의미의 측정 속성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취득 원가랑 역사적 원가는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4번 자산의 구입 시 자산의 공정 가치는 역사적 원가에 해당한다. 자산의 구입 시 자산의 공정 가치는 역사적 원가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역사적 원가가 아니라 현행 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구입했을 때 가격 따라오시죠. 틀렸고요. 5번 매출 채권은
취득 원가에 의해서 측정한다가 아니라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앞에서 제가 자산 측정 속성 3가지 얘기했었죠? 뭐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케이. 봤고요. 이제 5번까지 봤으니까 우리 유형 2 볼게요. 문제가 좀 많죠. 유형 2 보시면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볼 건데요. 1번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이거 제가 현대중공업 얘기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주기, 정상적인 영업사이클이 1년을 초과한다면 영업주기 내에 들어가는 자산들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들은 재무제표일로부터 1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동항목의 조건을 보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도 유동항목이지만 정상 영업주기 내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 보시면 문제만 너무 푸니까 좀 지루하신가요? 자, 볼게요. 일단 2번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2번이 맞고요. 3번 보시면 부채 액면 금액은 확정되어 있어 부채 측정에 추정을 요하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뒤에서 충당부채라는 걸 배울 건데 충당부채 정의가 뭐냐면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3년 동안 무상 AS 해주는 조건으로 차를 팔았대. 그럼 나중에 3년 동안은 무상 AS 해줘야 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지출해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팔았을 때 수익비용 대응주의에 따라서 차를 팔았을 때 무상 AS 해줘야 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 잡고 부채 잡는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이 충당부채인데 이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를 내가 1000대 팔게 되면 이 중에 몇 대가 무상 AS 될지 몰라요. 그래서 추정치를 합리적인 추정을 통해서 추정된 금액을 충당부채로 잡거든요. 그래서 부채는 항상 모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부채로 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금액도 부채로 잡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시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기로 상환에 합의하였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면 안 되죠. 이제 너무 많이 봤죠. 12월 30일 이후에 연장에 합의하면 이때는 그냥 여전히 유동이에요. 오케이. 5번 장기 차액금으로 계상하여 결산기일을 한 번 이상 거친 경우에는 차후에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더라도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기입한다. 아니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X1년, X2년, X3년인데 내가 요때 차입했대요. 그리고 요때 상환한대. 요때 상환하기로 했대. 그럼 X1년 12월 30일은 아직 12월 30일을 기준으로 1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유동이 맞지만 요 시점이 되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이겠죠. 괜찮죠? 좋아요. 그래서 틀렸죠?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 계정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참 많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예요. 그렇죠? 틀렸고 2번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배열할 수도 있고 큰 것부터 배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입니다. 틀렸고요. 원칙 아니에요. 3번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중에 차입한 금액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보시면 비교식이라는 게 결국에 단기 거랑 전기 거를 같이 공시한다는 건데 이때 차입금이 100억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차입금이 50억 있었대요. 그럼 기중에 50억 추가로 차입한 거예요?
기중에 50억 추가로 차입한 겁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여러분? 기중에 100억을 차입하고 50억 상환했어도 요 결과가 나온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식으로 당연도 이게 두 개 공시한다고 해서 기중에 차입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입과 상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죠? 4번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이게 IFRS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주는 반드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틀렸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맞죠. 틀렸대요. 죄송해요. 맞죠. 그렇죠? IFRS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반 기업 회계주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5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장점 중 하나는 하하하하 이거는 그냥 여러분 주도 문제죠. 부의 금융현상이 어떻게 장점입니까? 단점이죠. 사실은 부채가 있는데 부채가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단점이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까지 봤고요. 이제 3번 볼 거예요. 마지막 문제. 이 문제도 올해 추가됐거든요.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IFRS는 표시할 수 있다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해야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틀렸고요. 2번 자산의 구성 비율은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보여주고 부채와 자본의 구성 비율은 기업의 자본 구조, 즉 기업이 자본 조달에 관한 의사 결정을 보여준다. 뭐 전혀 틀린 얘기가 없죠. 그렇죠? 3번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에다 나와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맞는 얘기 같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상태표잖아요. 왜 틀렸어요?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현재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지금의 현재 시점의 잔액을 얘기하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총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가 틀렸죠. 4번 보시면요.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통해 기초와 기말 차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중 차입금 및 상환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거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실제로 기말 잔액이 있으면 전년도 말 잔액이 100원이고 올해 말 잔액이 200원이면 100원 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200원 늘었는데 100원 처분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말 잔액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올해 기중 차입액이나 상환액 다 알 수 없어요. 봤고요. 5번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통해 당기의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당연히 이건 확인할 수 있죠. 비교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당기의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증가 감소해야지 당연히 알죠. 유동 비율이라는 게 나중에 2부에서 배우겠지만 유동 항목에 대한 부채와 유동 항목에 대한 자산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전년도 말 금액이랑 올해 말 금액이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3번까지 갔고요. 그 다음 주제인 손익계산서 기본구조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 단원이 문제가 좀 많아요.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좀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해요, 여러분. 그렇죠?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은 항상 일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OCI라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어요. 이거 뒤에서 금융자산 가면서 자세히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걸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포괄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가 하지 않는다면 당기순이익이랑 포괄이익이 일치하겠지만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한다면 두 개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 얘기입니다. 틀렸고요. 3번 비용 인식에는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체계적, 합리적 대응이 있는데 이 중에 감가상각비는 직접 대응이 아니라 체계적, 합리적 대응이라고 했었죠. 틀렸고요. 4번 매입 할인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돼 있는데 매입 할인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입에서 차감합니다. 나중에 재고자산 가면 한번 얘기할 거예요. 5번 차익이란 기업 실책,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소유자의 투자가 아닌
거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이 증가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제가 저번에 우리 광의의 수익에서 수익 차익 얘기했었죠. 수익은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라면 차익은 비반복적인 거래라고 했잖아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봤고요. 이제 2번 보시죠. 2번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물어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영업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것들은 영업 외비용 들어간다고 그랬죠. 보시면 사채 상환 손실 돈 어쩌다 갚아요. 유가증권에 대한 손실, 손상자손 증권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대. 어쩌다 한 번 하락한다고요. 기부금 어쩌다 한 번 내요. 그 기부금이 무슨 영업 활동입니까? 이거 세 개는 나 장사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5번에 지분법 손실이요. 내가 장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분법 손실이. 지분법 손실이 뭔지 일단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요거 나중에 결합회계에서 할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합회계 봐야 하는데.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있는데 저희 회계에서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이 정상적이라는 뜻이 영업활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우리가 뒤에서 재고자산 챕터 가서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상적으로라는 표현이 영업활동에서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계정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본격적인 계정들을 배우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비용과 판관 비용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에 따라 분류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넘겨보시면 3번의 계산 문제인데 실제로 저희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일단 판관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물어봤는데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들만 영업 판관비라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과는 사실 관련이 없어요. 돈 빌린 거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 장사하다 보면 세금 매년 내야 되잖아요. 판관비 맞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기양치 파는 게 어떻게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손상각비 하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요.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못 받게 되는 돈.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 띄어서 손실 나는 걸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에서 돈을 띄이는 걸 대손상각비라고 하고 매출 채권 이외에 돈 받을 권리에서 돈 띄이는 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한다고요.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다. 일단 좀 기억을 해놓을게요. 필기해 주시고요.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손실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파는 거랑 주식 팔아서 손실 난 게 어떻게 영업활동이겠습니까? 영업활동은 내가 장사하는 데만 들어간 돈인데 따라오시겠죠? 아니고요. 기부금도 아니고요. 장사하는 건 상관없고 퇴직급여. 내가 장사하려면 종업원 뽑아야겠죠. 종업원 뽑아서 일 시키다 보면은 퇴직금 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퇴직급여는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매년 종업원들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판관비에 포함돼야 되고요. 접대비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업무 추진비예요. 아니 일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들이랑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생하는 비용이 접대비인데요. 접대비는 당연히 장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죠.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판관비에 포함되는 건 얘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의 재무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에 포함될 금액은 모두 영업의 비용에 포함될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물어봤는데요. 영업 외니까 뭡니까?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래들이겠죠. 세금 반복적으로 발생하죠. 제가 대손상각비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에서 나오지만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저희 시험은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매출채권 장사하다 보면 돈 띄이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상 주다 보면. 그럼 얘는 판관비로 들어가야지 영업 외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장사하다 보면 물건 사서 안 팔리다 보면은 요거 가격 떨어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얘는 매출원가에 들어간다고. 나중에 볼 거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영업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이 줄어든 걸 감모 손실이라고 그러고요. 비정상적인 곳에서 발생한 이 비정상적인 곳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재고자산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영업 외로 봐요. 요거 두 개는 나중에 재고자산 가면 제가 한 20분 동안 재미난 얘기랑 같이 할 거예요. 좀만 참으시고요. 기부금도 당연히 장사하는 거랑 관련이 없겠죠. 그럼 영업의 비용에 포함될 게 뭡니까? 얘만 영업의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판관비에 들어가거나 매출 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5번 새로 추가된 문제죠. 5번 한번 볼게요. 5번. 손익계산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해커스 교재 보면 다 옳은 것 찾아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시험도 옳은 것 찾아보라고 나오나요? 아니요. 옳지 않은 거 물어보죠. 실제 시험은. 옳은 것 찾아보라고 저희 책에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은 옳지 않은 걸로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볼게요. 1번 보시면 매출액은 업종별로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있습니다. 만약에 해커스라면 책 파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파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나눠서 공시해요. 두 번째,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수 없고 주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매출원가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에쿠스를 팔았다고 그러면 에쿠스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 에쿠스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돈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요.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주석에 표시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보시면 영업 외 비용에는 중단 사업 손익이 포함하지 않고요. 중단 사업부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업부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요게 맞죠? 우리 중단 영업 손익, 중단 사업 손익은 맨 밑에 별도로 한 줄로 따로 표기하잖아요. 매출부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익, 법인세 비용 차감은 법인세 비용 차감 후 계속 영업이익은 다 계속 장사하는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재하고요. 이제 더 이상 장사를 안 할 중단 사업부 관련된 손익은 손익계산 맨 밑에 별도로 중단 사업 손익, 중단 영업 손익으로 별도로 표기한다고요. 3번이 맞고요. 4번. 당기 순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 손익의 내용을 포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한다 그랬는데 당기 손익계산서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 손익계산서 내용은 주석에 공시합니다. 본문에 공시하지 않아요. 이거 좀 외워주실게요. 주석에 공시합니다. 아직 기타 포괄 손익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주석에 공시하다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5번 보시면 당기 순손익은 세후 계속 사업 손익만 표시하고 중단 사업 손익은 당기 손익과 별도로 표기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여러분? 계속 사업 손익은 세 전 금액과 법인세 비용 그리고 세후 금액을 따로따로 별도로 표기하지만 중단 영업 손익은 그냥 세후 금액으로 한 줄로 표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 당기 순손익은 세후 계속 사업 손익만 표시하고 아니에요. 세후 계속 사업 손익이 아니라 세 전 금액도 보여줍니다. 중단 사업 손익은 당기 손익과 별도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위에 표기해요. 그래서 중단 사업 손익은 당기 손익에 포함된 항목이에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4번 이거 실제로 제가 시험장에 요거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제가 그때 시험 보러 갔을 때 요거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자본변동표 물어보길래 그 자본변동표 주제 기억했다가 금융연수원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자본변동표 중에서 말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건데 저희 시험에 문제은행이니까 요 정도만 그냥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자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100% 지금 이해하실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자본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자본 갔다 와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주제별로 재무제표에 모아놓다 보니까 여기 넣어놨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일단 읽어보고 풀어드릴 건데 여기는 자본 보고 와서라고 하시고 지금 저한테 수업 들으시고 자본 보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때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1번 보시면 자본변동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자본변동표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나중에 자본 가서 배우겠지만 자본의 세부적인 계정을 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그래서 여기 이익잉여금이 빠졌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본변동표는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제고시켜주고 재무제표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도와준다. 뭐 맞는 소리고요. 3번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해서 발생하며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된다. 이게 완전히 맞는 소리인데 이것도 자본 배우시고 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자본 챕터에 넣고 하다가 재무제표 다 모아져 있는데 넣고 싶어서 금융연수원 교재도 요 순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넣은 거지 자본 배우고 나서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 써놨어요. 절 좀 믿으시고요. 4번 자본 조정의 변동은 자기 주식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 자본 조정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조금 마이너한 얘기거든요. 체크 많이 넣으시고 5번 보시면
자본변동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매도가는 증권의 평가손익과 같은 미시현 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완전히 맞는 소리고요. 미시현 손익이 도대체 뭔데? 이게 기타 포괄손익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금융자산 배우고 나면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나중에 해당되는 챕터 배우고 가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자본변동표 저희 시험에 최근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드디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중간재무제표가 나와 있네요. 중간재무제표. 중간재무제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재무상태표는 중간 보고 기간 말과 올해 X1년이면 X1년 6월 31일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그러니까 뭡니까? X1년 6월 30일과 X0년 12월 31일을 비교한다고요.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중간 기간과 누적 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한 기간과 비교한다고 그랬죠? 올해 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다음에 X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리고 비교식으로는 X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X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뭐?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이요.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2번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소리입니다.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그리고 여기 3월 31일이 있어요. 그럼 요 경우에 여러분 1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면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공시하지만 모두 공시한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도 공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1분기를 어차피 공시 안 했으면 반기 공시할 때 이만큼만 공시하면 되지 요걸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요. 1분기 요만큼의 정보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이 얘기예요. 최종 중간기간 여기. 그래서 얘는 공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분기를 공시했다면 공시해야 되는 거고 1분기를 공시 안 했다면 요건 공시할 필요가 없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3번 중간기간 중에 회계 추정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누적 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추정의 변경이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정의 변경이나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엔 연차 재무제표랑 동일한 기준을 써줘요. 오케이, 맞는 소리고요. 4번 볼게요.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이라 할지라도 다른 중간기간에 미리 인식하거나 이연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연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키장 초반에 1분기 때 돈 많이 벌고 2, 3, 4분기 때 못 본다고 이연하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4번이 틀렸고요. 5번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연차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중간 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인정될 경우에만 이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인정이 안 된다면 수익과 마찬가지로 비용도 이연해서 인식할 수 없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유형 6번에 중소기업 특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거는 저를 믿으시고 다 공부하고 나서 그냥 요 부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암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공부 다 하고 나서 우리 일반기업 회계 기준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드디어 이 재무제표까지 마쳤고요. 다음 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계정 얘기예요. 어떻게 좀 사실 1장부터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면이 좀 많았죠. 뭐 사례를 얘기할 것도 없었고요. 기초 이론 같은 게 많아서 저희가 다음 장부터는 사례도 얘기하고 기초 이론도 얘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